남북 경협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익이 있을까요?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협하는 것과 남한하고 일본이나 중국하고 경협하는 것, 그러면 서로 뭔가 이득이 있고 상승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한이 볼 수 있는 시너지나 북한이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뭐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 뭐 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뻔한 질문 내가 많이 하네. 아니 근데 처음에 아무리 뻔해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뭐 네. 이런 질문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원조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을 그쪽에도 줄 수도 있지만 이 원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찬반 양론이 많잖아요. 뭐 우리는 그러니까 주기만 하고 그쪽은 받기만 하니까 우리는 손해고 그쪽은 이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경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뭐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서 그쪽에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플러스 되는 그런 관점으로 경협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협 뭐 교류 이거는 하여튼 둘 다 윈윈하는 그런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와 국가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고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교류라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결국 기업과 개인이 또 다른 이제 체제의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상호 이익이 될 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지원이라는 부분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상태에서 바로 뭔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 교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오늘도 아마 그런 이런 논의의 의미는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 문제로 가장 큰 이슈 그 두 개를 들라고 하면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 증가 그 두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우리와 교역 파트너로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이 그렇죠. 생기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말이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통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우리나라의 두 가지 이슈를 상당히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경협 이런 걸 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방금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남북 경협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거기에 인구 숫자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5천만이고 북한이 한 2,500 정도 돼서 7,500만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지금 국경 중국하고의 국경 러시아 국경 쪽에 있는 한쪽 다 더하면은 거의 한 1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이건 자생적인 어떤 독자적인 어떤 경제권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서로 경쟁하는 산업이 없어요. 남한이 북한 가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북한을 온전하게 발전시키면서 남한도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투자하면 그것이 역효과가 나와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중일 FTA가 지지부진한 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경제 산업구조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경제 협력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교역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죠.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교류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쪽에 더 좀 생각이 기우는데요. 어떤 이유로? 일단은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통제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군사 분계선 위쪽의 지도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 북한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라도 지도로 다 검색하는데 왜 북한 지역은 우리가 검색을 못하는지. 사실은 북한 지역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앞으로 어떤 상황과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북한 지리를 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책 의심스럽어요. 보면 그래도 좀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예.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계.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검색을 못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많죠. 근데 그러니까 김정은을 다시 좀 불러가지고 아. 정립을 시켜갖고 맞아. 이제 새로운 조선시대 때도 그 아닌데. 신대동의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의 준비는 많이 하는데 이제 너무 급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또 이제 엠티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빨리 그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공감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합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아이템부터 가능한 것대로 치고 나가야지 공감대를 다 형성하면 결국 못해요. 공감대라는 게 뭐 그것도 몇 %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그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회장님이 그러니까 김장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그 사람들은 북한 경영에 부정적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도와주면 될 텐데. 크게 보면 신뢰 문제. 그러니까 그 북한을 이 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북한하고 교육을 하면 어쨌든 북한에서 이제 이익을 남길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군사적 지출로 이게 전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네,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이 박한식 교수님, 이 책이에요. 그래 박한식 교수님의 표현이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친구와 신뢰라는 개념에서 한번 보시면은 친구를 사귈 때에 신뢰해서 사귀는지 아니면은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류와 교역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그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신뢰를 쌓는 활동을 안 하는 한 50년이나 신뢰를 안 쌓는데 어찌 갑자기 신뢰가 쌓일 수 있겠냐.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류가 있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뭐 제 역시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을 쌓아오는 과정이었던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남북한이 서로 이제 무장한 사람들도 보내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생각을 바뀌어야 되고 남한도 생각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을 북한 사람이라고 하루 만에 바뀌겠어요. 남한 사람이라고 하루 만에 바뀌겠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생긴 변화는 70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홍주환님을 이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나도 홍주환님에 대한 신뢰 지수가 제로고 상대편도 나에 대해서도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가 마이너스에서 지금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올리려면 결국 교류를 통해서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 이제 남북 경험은 이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건 지원이지만은 사실 비즈니스라는 건 나도 이익도 있고 상대방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주로 어떤 비즈니스를 먼저 하게 될까요? 북한과의 이제 교류 아이템으로 뭐 상품은 이따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여행을 지금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일단 호기심도 있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조상의 고향인 분들은 또 가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 많이 가가지고 그런데도 북한을 못 가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에 대한 잠재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북한에 이제 알고 있는 그 관광지들은 뻔한데 이제 이런 북한 여행 책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되게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여행 수요가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을 우리가 좀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갖고 있던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불식될 거 아닙니까? 좀 더 팩트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도 좋고 그 교류를 촉진하는 그래서 상대편을 아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여행이 참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행객이 북한 지역이 많아지면은 지금 남한 쪽에 이런 그 여행 관광지에 관광다니듯이 그러면 또 이게 그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북한 지역을 그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둬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또 일부는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담론도 물론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여행 상품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금강산과 설악산이에요. 과거에 금강산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금강산 여행 가는 동안 그 바로 옆에 있던 설악산 관광지는 완전히 죽었거든요. 네. 죽었어요. 네. 그때 가봤으면 한여름 여름 시즌인데도 설악산이 텅 비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남북한이 교류가 되면서 북한의 관광지를 열었을 때 남한에서 경쟁을 가질 만한 관광지가 어떤 곳이냐,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해갈 만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하나 뭐 좋아지면 뭐가 나빠지는 거, 그거는 그렇죠. 뭐 저기 경제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그렇죠. 이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자체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럼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문화라는 게 이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짜 오늘 계속 고민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뭐죠? 이 남북 분단 이후 한 70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남쪽과 북한의 그래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통일 삼국 통일 이후로 보면은 이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인데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문화적인 특성, 속성, 또 관점, 관심 이런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DNA에 1000년 동안 쌓았던 DNA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물보다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싶어도 그 체제가 그런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현황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괴리가 생긴 것이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만약에 그 통일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체제로 앞으로 한 100년이 간다. 뭐 그럼 한 200년 정도 지나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종족이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도 체격으로 보면 종족적인 그런 것이 많이 틀린데, 그러니까 문화도 이제 통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한에서 문화 상품을 많이 보내야 돼. 북한에. 예를 들면 조용필 같은 사람. 조용필은 북한에서도 유명하잖아. 그럼 조용필 사람 같은 사람들은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문화적으로 북한도 BTS 아나요? 알지 않을까? 정말 BTS 알까? 알 것 같아. 우리 남한에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긴 요즘 평양에 있는 그 일부 그 젊은 층은 알 수도 없고. 북한 상품 중에서 살만한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산물, 그러니까 한약 제품, 뭐 농수산 제품,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북한 상품이라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맥주보다 낫던 대동강 맥주부터 대동강 맥주. 일단 좀 먹어보고 싶고, 저는 이제 이런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북한의 미술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도 그 전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름대로 막 만든 그런 그 그림들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림 차원에서 그런 측면들이 많잖아요.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목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그걸 이제 예술적으로 승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그림 이런 거, 그리고 특히 그래서 북한의 그림 이런 걸 이제 우리 남한에서 그 전시하고 그러면은 아마 수요가 대단할 걸요. 호기심 때문이라도.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게 매매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저는 제가 농부의 아들
근데 이제 저는 남한과 농부의 손자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북한은 잘 농지가 많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이 아마 화학적인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추정은 돼요. 물론 이제 가보지도 않았고 뭐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산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는데 비료가 부족하니까. 근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금 남한 쪽에서는 그런 화학 비료를 안 쓰는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운동과 또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북쪽의 농산물이 그 제대로 만약에 이제 생산 시설 개념으로 우리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은 좋은 그 농산물 산지로서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한에서 이제 다른 데는 다 뭐 화학비료를 썼는데 한 지역만 유기농을 하겠다라고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물이나 바람이나 그런 걸로 다 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농을 하려면 이제 제대로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맞죠. 특히 이제 고산지대 같은 데는 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또 기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뭐 스마트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돼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을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가기 전에 바로 4차 산업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단계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 북한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꼭 유기농뿐만 아니라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으로 금방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지 중심으로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